왜 성장주가 그럼 상승을 그렇게 많이 했었나?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생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켓시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면 이거는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되는 거죠. 이 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성장주와 관련된 이 부분들을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이오까지 좀 한번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네. 일단 저도 이렇게 본부장님 말씀에 공감이 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단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캐시우드로 대변되는 그 아크 아크 인베스트먼트. 아크 인베스트먼트. 네. 여기부터가 있던 고점 대비 좀 30% 폭락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크가 들고 있고 추천했던 그 개별 종목들도 지금 막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거의 뭐 30% 폭락했겠죠. 뭐 그 이상 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심정적으로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현재 벌어지는 현상은 기술주들이 사람들이 떠나는 건가? 버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100% 오르고 30% 빠졌으면 네, 걱정하셔야 돼요. 끝났다. 그게 아니고 1000% 오르고 30% 빠졌어요. 그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보시면 반도체 속수 인덱스가 지난 11년 동안에 2008년부터 계산하시면 10배 올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20몇 프로 빠진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죠. 중간중간에 그렇게. 그러니까 2009년서부터 시작된 상승 네. 장에서의 한 파트로 보면. 네. 자, 그래서 지금 어렵죠. 근데 그걸 이제 판단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성장주가 그럼 상승을 그렇게 많이 했었나?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낸 동력이 뭔가? 그죠?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생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의 생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의 이익과 연결이 됐고, 과거에는 인터넷이 막 만들어졌을 때는 기억하시겠지만, 특히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되는 그 시기를 계산해보면, 그때는 생산성이 망가졌어요. 예. 고용이 너무 많이 일어났고, 비용이 많이 올라갔고요. 생산성이 올라가지 못하는 구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폭락장이 온 거죠. 그래서 닷컴 버블 붕괴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성은 정말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 최고의 생산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왜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나왔던 이 고용 지표, 그죠? 네. 예, 26만 6천 명. 원래는 1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웬걸? 이렇게 나온 거죠? 고용 쇼크가 일었었죠. 네. 그 다음에 실업률이 5.8%라고 했는데 6.1%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구직 광고는 많은데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뭐 왜?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쎄요. 구직 공고는 뭐 한 800, 네. 구인 공고는 한 810만 개 나왔다며요. 예. 그건 갖다 붙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은 거기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게 왜? 그만큼 요즘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다 뭘 하죠? 프로그래밍을 하죠. 그렇죠. 예, 다 컴퓨터 공학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컴퓨터 공학이 그만큼 생산성을 높여주거든요. 모든 기업이 간단하게 저희 업종으로 얘기할까요? 제가 리서치 애널리스트 생활을 20 몇 년 동안 했는데 과거에 제가 리서치 센터장을 할 때 밑에 직원이 20명씩 있고 애널리스트가 20명 있었어요. 그 한 사람당 다 코스트가 얼마냐? 억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저는 그 정도의 많은 사람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해요. 예. 2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애널리스트 수든 뭐든 간에 지금 다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데이터를 마이닝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모든 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 쇼크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곧이어서 인플레이션, 이 우려가 튀어나온 거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시장을 그렇잖아도 불안한 분위기였는데 더 불안하게 만들면서 이제 시장이 크게 좀 변동성이 생긴 건데 일단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정말 고민해야 되는 핵심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일회성 이벤트인지
이게 이제 또 시장 흐름을 좌우하겠죠. 네.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1950년부터 1980년도 차트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옛날 거를 갖고 와서 얘기하냐. 뭐 이게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 노동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기술화가 일어나면서 자동화가 일어나면서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그 30년을 보시면 저 위에 차트 보시면 거의 26부터 1980년 30년 동안 52까지 올라가죠. 엄청나게 올라가죠. 애뉴얼라이즈로 계산을 하면 연간 2% 이상 증가를 하는 생산성이 그런 현상이 쭉 30년 동안 나왔어요. 자,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기 밑에 보시면은 노동 참여율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몇 명이 일을 하느냐. 당연하죠. 그러니까 공장을 쓰고 하면 실질적으로 인력이 필요 없거든요. 그죠? 왜냐면 자동화가 되니까. 보시면은 60% 미만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와서 더 이상 생산성 향상이 안 되니까 큰 폭으로 노동 참여율이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딱 저는 이거의 리피트다. 뭘로? 4차 산업혁명으로. 그때는 3차 산업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인더스트리에도 어디 가서도 질문을 해보면 사람은 뽑고 싶은데 뽑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사람을 옛날에 10명 쓰던 거를 갖다가 또 10명을 쓸래? 안 해요. 한 2명만 쓰고 싶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생산성의 변화라는 거고요. 그게 바로 기업의 수익성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기업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회사고 미래가 정말 밝아 보이는 회사입니다. 아마존이라고 칩시다. 내가 아마존 직원이에요. 아마존 직원인데 임금 상승률은 2%밖에 안 나와요. 네. 근데 아마존의 생산성은 4%씩 늘어나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어야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야지 내 가치가 똑같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매력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런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만들고 있다. 그래서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이 생산성이 얼마나 빠르게 최근에 올라왔냐. YOY로 4.1%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물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상승한 폭은 5.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 아니죠. 지난 거의 50년 이상 동안 매년 2%씩 상승하던 생산성인데 미국은 네. 최근에는 4%씩 증가를 하고 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숫자예요. 그렇다면 고용이 창출이 그렇게 빠르게 많이 될 거다. 잘 그렇게 안 보여져요. 여기에 또 인간의 수명까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노동을 안 하는 사람의 비중이 더 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저는 왜 벌써부터 성장주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자,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규 직장 오프닝은 왕창 늘었어요. 네. 그죠? 보시면 옛날에 비교해보다도 훨씬 늘었잖아요. 지금 800, 뭐죠? 이게 800만일 겁니다. 800만 개의 예, 진짜 예, 신규 예. 직장이 생겼다. 예. 네. 그러니까 오프닝, 열리는 건데. 그런데 참여율이 낮게 유지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정말 스페시픽,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되는 직장이 필요한 거고. 저도 사람을 뽑을 때 뭐 영어만 잘한다고 뽑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원하는 조건이 다 예. 맞아야 되니까. 예.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오프닝은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번에 고용 쇼크에서 벌어지는 것도 일각에서는 그게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돈이 많으니까 나가서 일하느니 그냥 놀면서 받는 게 더 낫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네. 꼭 그렇다기보다는 네. 어떤 필요로 하는 그 일자리에 맞는 어떤 스킬들이 네. 부족하다. 그럼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성장하는 산업이죠. 유튜브. 네. 사람 뽑기 쉽습니까? 네? 사람 정말 저는 저 어렵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그렇죠. 네, 거기에 그렇죠. 딱 맞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엄청나게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산업이 다 변하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성장주를 지금 버리시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장주에 대한 거를 조금 분리를 좀 해볼게요. 네. 뭐냐면 뭐 말씀하신 우리 판 같은 기업들 정말 이익도 많이 내고 아마존 같은 거 성장 뭐 정말 그렇죠. 네. 이런 거 말고 네. 왜 작년에 그 스토리와 꿈을 가지고 막 올라왔던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돈을 못 버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팔란티어라든가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또 뭐가 있나요? 뭐 AC인가 뭐 하여튼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번에 뭐 거의 한 2, 3주 동안 보니까 주가가 한 30% 가까이 다 빠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테슬라도 좀 많이 빠졌고요. 지금 600불 간신히 다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러한 기술주에서도 돈 못 버는 기술주는 이제 버려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돈 네. 버는 기술주만 앞으로 가는 건가? 그렇죠. 결국은 그런데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뭐든지 간에 자본이라는 건 돈을 버는 대로 가게 돼 있죠. 근데 나중에 돈을 못 벌면 그건 폭망인 거죠. 그렇죠? 뭐 옛날에는 뭐 철강주에 대해서 왜 투자를 했겠어요?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막 설비 투자 늘려줬죠. 그랬는데 웬걸 다 안 팔리네? 그러면서 폭락이 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반도체가 지금 엄청나게 수요가 좋고 왕창 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보니까 이건 과잉 생산이었네? 그러면 깨지겠죠. 마찬가지로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회사들이 막 신약 만들고 막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요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 깨지겠죠? 그럼 또 빠지겠죠? 네. 또 신재생에너지 정말로 효율이 좋아졌다. 태양광 풍력 좋아졌다. 그래서 왕창 캐파를 늘려놨는데 수요가 별로 안 따라와요? 자, 그러면 또 폭락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정말로 엄청난 성장이 들어온다. 당장 돈을 못 벌어도 아니요. 이미 벌고 있고 계속 더 벌 거고 이런 거죠. 테슬라로 계산을 하면 저는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 회사가 성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일 때는 언젠가는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마켓 쉐어가 깨지고 있느냐 안 깨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니고 마켓 쉐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면 이거는 펀디멘탈이 뒷받침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산업도 그렇고요. 태양광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따지면 메모리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안 깨진다 나중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힘들어하지만 이거는 지금 그 시장의 그 마켓 쉐어의 70%를 가져가는 두 개의 회사다. 그죠? 뭐 마찬가지로 바이오도 그렇습니다. 바이오도 사실 종목 고르긴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가 전에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이 게놈 DNA 시퀀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좋아지면서 실질적으로 바이오 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익률을 보시면은 20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 틀려요. 점점 더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11%, 13%, 15%, 20%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 들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저런 회사들이 앞으로 돈을 못 벌어 들인다. 저런 산업들이 저 왜 저렇게 투자를 하냐? 못 벌어 들이는데 라고 판단하신다면 답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네? 저 산업은 보니까 저게 만들어지고 나서 엄청나게 효율이 높아지겠네? 그러면 저 기업은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겠네? 이런 게 기대가 되신다면 그걸 팔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성장 대표적인 업종이고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세 개의 업종이 반도체, 바이오, 태양광 내지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 업종에 대해서는 물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30%, 뭐 많이 빠진 거 50% 이렇게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TAN이 작년에 거의 40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빠진 게 그러니까 얼마나 올랐냐에 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제 앞으로 성장이 끝났다. 앞으로 우리 신재생 에너지 안 한다.
저거 효율 없고 수익성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신다면 파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봐라. 지금 환경 보호 여러 가지로 이쪽은 계속 늘어날 것 같다. 라고 판단하신다면 수익성은 언젠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 개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잘 버티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주들 지금 뭐 9만 원대에 물리신 분들, 뭐 그다음에 네. 13만 원대에 사신 분들 하이닉스 네. 되게 힘들어한단 말이죠. 네.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어떤 대외 변수에 따라서 이 주가가 반도체주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인지 네.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약점이 드러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우리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면 모르겠는데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지금 막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글로벌리 반도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는 거냐는 거죠. 자, 부정적으로 봤다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성장주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스 인덱스 자체가 지난 10년 동안에 10배가 올랐단 말이죠. 11배가 올랐어요. 네. 예.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로 계산하시면요, 그 상승폭이 더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과하게 포장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너무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 정말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은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간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실적이 뒷받침되어 왔기 때문에 성장을 했다. 네. 자,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래, 이제 캐파가 100%까지 찼잖아. 100%까지 캐파가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적이 여기서 어떻게 더 올라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실적의 고점이니까 더 이상은 못 올라가겠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하자. 이 현상인 거지. 자연스러운 손바뀜의 어떤 그 구간이 필요하다. 손바뀜이라기보다는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쪽이 더 이상 성장을 못한다가 아니라 아직 한참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캐파가 100%까지 갔는데 캐파의 100%를 또 늘릴 거예요. 네. 그러면서 탑 라인이 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위가 막힌 게 아니라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얘기 다뤄보면 100% 가동률에 설비 투자도 좀 넣쳐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나올 대로 좋게 나오는 게 2, 4분기 아니냐. 그다음 3, 4분기는 이건 이제 좀 아닌 거 아니냐. 근데 설비 투자가 언제 들어오냐면 3Q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늘어나요. 그 파이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체 제조업에서 옛날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로 계산하면 아주 극히 미미. 근데 그 시장이 5천억 불이었다면 네. 앞으로 이게 10배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에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 풍기 현상, 반도체 풍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죠. 네네.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자동차 전체 비용의 몇 프로도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지고 이게 전체 비용의 10%까지 가면 도대체 몇 배나 성장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시장을 볼 때 이 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것은 반도체든 바이오든 신재생 에너지든 그 탑 라인이 정말 앞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 그 일부 그 주린이 분들, 네. 주린이 분들은 이제 이러한 어떤 전문가들의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긍정적 전망, 뭐 정말 그 클라우드 서버의 수요, 이 반도체 뭐 점점 늘어나고 있고, D램 메모리 가격은 자꾸 올라가고 있고, 네. 뭐 반도체 빅사이클이 왔다. 이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상승할 것이라고 이제 믿고 막 이제 베팅을 했단 말이죠. 삼성전자를 사고. 그런데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네. 반도체 빅사이클 이게 맞냐? 일단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빅사이클이라는 것이 왔다라는 것이 전제로 된 그 기대감이 묻어나 있는 가격이 밸류에이션이 이미 지난 그 정고점이지 않았냐. 이거에 대한 두 가지 의문이 생기거든요. 안타까운 얘기죠,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사이클로 따지면 사실 2009년부터 올라갔던 사이클이라기보다는 최근에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빅 사이클이 2013년에서 15년 사이부터 투자만 하셨더라도 상당히 수익이 높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주식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었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가장 최근에 또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이때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가장 좋아 보이는 게 반도체였거든요. 그렇죠. 뭐 그래서- 시장 분위기도 좋았고. 예, 그래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저는 그 투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는 제가 제 직장을 놓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저희 회사 임원이랑 싸운 적이 있어요. 왜요? 2000년도에. 아, 정말로 그때 좋게 봤었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증자를 갖다가 거의 1조 2천억인가 3천억 할 때였어요. 감자하고. 예. 저도 예. 기억나는 게 예. 그때 증권사에서 5,000원 그때 액면가로 예. 예. 살 수 있었잖아요. 예. 그거 망하면 어떠냐고 못 산 게 천추의 한이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그 전입니다. 아, 그 전이에요? 그 전이에요. 그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이제 제가 있던 회사가, 지금 이제 뭐 그만뒀으니까 시티그룹이에요, 시티그룹. 네. 그때 그거를 증자를 하는데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딥 시클리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500, 1000, 500, 1000, 뭐 많이 갔다가 이제 2000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경기에 엄청나게 민감했던 업종인 거거든요. 그리고 워낙 회사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이게 컨설데이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회사들이 나가 떨어지는 회사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거에 대한 수수료가 1조 2천억이면 3%를 받으면 3, 4%를 받으면 300억, 400억의 보너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IB 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보너스가 나오는데 당연히 이 딜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팔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그 북을 절반을 실었다고 쳐요. 1조 2천억에 5천억을 실었다고 쳐요. 근데 그 가치가 빵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죠. 그죠? 망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싸웠던 거예요. 이거를 하면 안 된다. 근데 했어요. 우리 2천억 손해봤습니다. 예? 그때를 생각한다면 반도체 투자 못하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까지 세게 얘기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그 이후에 저는 굉장히 좀 낙인이 찍혔어요, 회사에. 반골. 좋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골이죠, 반골. 예, 예. 좋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단을 맞았죠. 근데 저는 지금에 있어서는 그때 그 사이클하고 지금의 반도체 사이클하고 비교할 수 없다. 2008년도에 5,000원 지금 말씀하셨던 그때, 그거는 정말 사야 되는 타이밍 맞았고요. 그때 그걸 못 썼어요. 불안해서. 그죠? 5,000원이 지금 15만 원 간 거잖아요. 그래도 예. 1억 원어치 샀으면 좀 얼마예요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게 끝인가 아닌가?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5,000원이 15만 원을 갔을까요? 그건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겼고 이 업종은 이제 옛날처럼 딥시클컬이 아니에요. 왜? 모든 산업이 모든 제조업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체 제조업에 차지하는 비용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용이 옛날엔 1%였다면 이게 10%까지 간다는 생각을 해버리면 완전 그림이 달라진다. 하긴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가 확 늘어난다고 하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늦게 사신 건 맞는데 좀 고점에 사신 분들 예. 9만 원대. 그래서 손실이 20, 30%까지 날 수도 있으나 20% 정도 났죠 지금. 네. 그렇지만 사이클을 믿는다면 또 다시 상승을 하고 전 고점은 또 뚫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하면 욕 많이 먹습니다만 그래도 네, 네. 버티시기를 네. 그나마 제가 생각해 보면 경기 민감 주로도 반도체 그죠? 그렇죠. 지금 원자재고 올라가는데 이거 소재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면 슈퍼 사이클을 믿는다면 아니면 이 4차 산업혁명을 믿으신다면 그것도 반도체. 그러면 다 던진다 하더라도 반도체만은 던지시면 안 되죠.
하여튼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예, 잘 참고하셔서 어떻게 그 본인의 어떤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 그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작년에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엄청난 유동성의 문제였잖아요. 네. 일단 유동성 상황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마무리를 하시죠. 네. 자, 왜 제가 이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갖고 왔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자, 유동성은 이 대체 자산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네. 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M1 증가율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M1 증가율이라는 것은 돈을 찍어내는 거고, 그게 증가를 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네. 이에 따라서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금을 사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사거나 이랬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많은 유동성이 어디로 흡수가 됐었냐? 비트코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유동성을 회수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왜 유동성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느냐? 자그마치 코인 시장이 지난 4개월, 5개월 동안에 1조 달러에서 2.5조 달러가 됐단 말이에요. 네. 1.5조가 늘었다라는 거죠. 뭔가 지금 뭐 한때 작년에 비해서 뭔가 돈 흐름이 좀 이상한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그게 글로 갔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가상화폐 쪽으로. 가상화폐 쪽을 잡는 게 전체적인 펀디멘탈을 위해서 아, 낫다. 정부에서 정부든 어떤 산업이든.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은 또 싫어하시는 얘기인데. 네, 싫어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가상화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가상화폐를 왜 좋아하냐? 가상화폐라는 것은 결국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더 본질적으로는 사실 화끈하게 쉽게 더 돈을 벌 수 있다. 이 생각 때문에 들어가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죠. 예, 물론 그렇지만 그거는 항상 우리는 거품이랑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근데 뭔가 본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본질적인 가치라는 것은 비트코인이든 가상화폐든 화폐의 기능을 하면 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거다. 네. 이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정부가 필요 없고 중앙은행이 필요 없고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두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수요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금의 수요가 없었냐? 있죠. 그렇죠. 금을 갖다가 찍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기존에 있는 거고. 근데 중앙은행이 금을 갖다 용납하는 이유는 중앙은행도 이런 대체 자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어떤 서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M1이 매년 20%가 늘어요. 지금 보시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총통화량. 총통화량 이 M1 증가율을 보시면은 이 기준이 바뀌고 나서 계산해 봤더니 한 18% 정도 연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럼 이게 18%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화폐 가치가 그 정도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트랜스퍼가 되냐면 가상화폐 쪽, 금, 대체 자산으로 트랜스퍼가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전체 큰 파이는 매년 20% 정도 늘어난다. 네. 이렇게 잡자라는 거죠. 근데 금의 전체가 총 얼마였냐면 11조 달러였어요. 네. 근데 가상화폐가 1조 달러였으니까 10%였는데 이게 이제 2.5조까지 갔으니까 이제 25%까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커버한다. 금이 사라지고 금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고 다 가상화폐가 간다. 그럼 가상화폐는 11조 달러를 갈 거예요. 그럼 그렇죠. 금값은 1,800달러에서 빵이 돼야죠.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신에 전체 큰 파이는 지금 총 더하면 13조 5천이면 이게 10% 내지 20% 정도 매년 늘어난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1조가 1.5조가 2.5조가 됐다. 이게 또 그럼 5조가 되냐?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 유동성 추세는 테이퍼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디론가는 흘러갑니다. 네. 근데 가상화폐의 가격이나 대체자산의 가격이 잡히면 잡힐수록 오히려 실물 경제 쪽으로 자금이 더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서로를 갖다 견제하는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저희야 뭐 주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상화폐나 이쪽을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전 자산 배분이니까. 네. 그래서
결국 실질적인 가치로 계산하면 저는 최근에 이런 나타난 현상, 뭐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현상,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그게 아니면 금으로 다시 간다. 금 가격이 최근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가상 앞에 다 보는 이 얘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또 네. 근데 하여튼 지금 저 일론 머스크도 그 테슬라 결제하기로 한 거 취소하면서 네. 욕도 많이 먹지만 네. 그거 감안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데에는 또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하여튼 주식시장이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게 참 상관관계가 있네요. 이 네. 가상 암호화폐 시장이 만약에 어떤 제재가 가해지고 뭔가 축소되는 어떤 분위기가 연출된다면 주식시장에는 유동성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축소가 아니라 더 이상 돈만 안 가도 돼요. 더 이상 안 가게. 하여튼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좀 더 버티면 되지 않냐, 나중에 결국 오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네. 댓글창에 이제 어떤 분이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사서 수익 내고 팔고 또 다른 데 가서 팔고 이런 마인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삼성전자를 살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직장이 없나요? 모르죠 저는. 네. 그럼 뭐 전문 트레이딩 하십시오. 네. 그건 맞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의 관점, 그러니까 자신의 성향을 자꾸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네. 트레이딩 하시는 분인데 삼성전자 사놓고 왜 안 오르지, 네. 왜 빠지지 이런 물어보지 얘기하면 안 마세요. 되잖아요. 네. 장기 투자라는 건 그냥 사놓고 잊고 있어야 되는 사람, 그 분들이 하는 투자고, 그랬을 때는 떨어졌다, 결국은 올라간다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게 그래프 쫙 1년 단위로 펼쳐보면은 이 엄청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SK 하이닉스가 5,000원일 때, 5,700원일 때, 그때 뭐 사라질 거다 걱정을 하셨고, 그죠? 그러면서 투자를 안 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중간에 그게 25,000원까지 갔지만 또 떨어져요. 10,000원대로.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죠. 뭐 최근에 차트 보시면 또 많죠? 뭐 지난 8만원까지 따라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근데 그걸 매일매일 차트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맞죠. 아니면 심지어 그러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되죠. 왜? 하루에 등락폭이 그렇게 심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내 능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러면 부수적으로 돈이 자꾸 생기니까 그 돈을 어디에다 투자를 하겠다. 좀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금리보다 내겠다. 높은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이런 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해놓고 빠지면 감사하게 느끼고 더 사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워런 버핏도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었죠. 네. 가장 아직 덜 샀는데 가격이 오르면 기분 나쁘다고. 근데 하여튼 그 자신의 성향을 잘 생각하시고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반대로 종목을 단기 테마주 같은 거 사시고 그러시면 또 실수니까. 그렇죠. 네. 네. 하여튼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어렵죠. 결국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하여튼 어려운 장인데 하여튼 뭐 있는 소신껏 잘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좀 힘들었는데 즐거웠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 뭐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좀 창에도 올라오는데. 계속 속이 좀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까지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이신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